기준금리가 1%, 2%로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자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완전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얻으면 다른 것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자본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변정규 미지어은행 전문인과 함께 했는데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번에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 경제가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일본은행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정상화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진짜 큰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일본은행이 조금씩 뭔가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행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일본은행 BOJ의 행보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없었죠.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저희 은행에 이제 일본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이제 본점에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이 한국에 기업들이 관심이 있을까, 가도 될까,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제가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았거든요. 필요 없다 그랬었는데 요새는 꼭 필요하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금의 향방 때문에 그래요. 자금의 향방. 네.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물론 제일 큰 경제는 그 미국이고요.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되는데요. 글로벌 자금의 많이 원천이 됐던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여러 펀드들도요. 일본 자금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저금을 해도 오히려 돈을 내고 저금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은행들이 이걸 받지를 않아요. 돈을 받지 않고 물론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예치를 할 때 일본 은행 BOJ 예치를 할 때 우리 돈을 갖다가 차지를 합니다. 이걸 내긴 내는데 개인이 이제 그 예금을 할 때는 받지는 않지만 이자를 없기 때문에 일본의 투자자들, 소비자들은 예금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근점이 있죠. 왜냐하면 의자가 없다. 이자가 없는 통화는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투자자들은 엔저를 이용해서 다른 통화를 사는 엔캐리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를 팔고 다른 통화를 사서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해외 투자죠, 사실은. 네.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인데요. 연기금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커요. 왜냐하면 연기금들은 굉장히 큰 금액을 움직이거든요. 일본의 기금들이나 은행들이나 아니면 여러 투자기관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JGB, 일본 국채나 회사채를 사면은 이자율이 너무 낮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기금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를 포기하고 미국 국채, 그리고 프랑스 국채, 독일 국채, 영국 국채, 뭐 영국 국채는 길트라고 부르고 독일 국채는 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트, 길트 시장에서 일본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갖다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1%, 2%로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자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요.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갖고 그런데 네. 아니 뭐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는 한 4, 5% 되는데 일본이 한 금리가 한 1, 2% 된다고 해서 이 돈이 왜 가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일리도 있지만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그럼 모든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연기금들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위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을 선호하는 게 그 나라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도 예를 들면 일본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자기 나라 자산에. 그래서 아직 3.5%고 미국이 5.5%지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게 이런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본도 예를 들면 일본 국채 금리가 1%, 2%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래? 환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그래 그냥 장기 채권에 투자해 놓을까? 이러한 수요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턴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채권 금리가 많이 높아졌고 기준금리가 높아졌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5.5%로 높을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오겠죠. 네. 골드만에서요. 내년 6월 달에 벌써 기준금리를 갖다가 미국이 연준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반드시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만큼 이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변하고요. 사회는 변하고 기준금리나 금리도 다 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면은 이러한 긴축 정책이 다 종료된 후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금리도 시장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그때 가가지고 미국의 유가증권 시장,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뭐 일본하고 크게 변함이 없다든가 유럽의 채권 시장의 금리가 크게 수익률이 변함이 없다. 이럴 때는 굉장히 큰 자본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일본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채 이자 갚느라고 일본 정부가 거의 파산할 걸? 도대체 진짜 올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그 국가 재정에 거의 5분의 1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던데, 야, 세상에 이 세수를 100원을 벌면 한 지금 20원 정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정부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진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진짜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자 비용을 감내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이것을 얻으면 다른 것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 비용을 내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소비가 지금 진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작년 PPI라고 하죠.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9%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달이요, PPI가 9%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PPI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물가는 오르겠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고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으로 보여요. 희망의 불길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임금이 올라야 됩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임금이 오르려면은요, 기준금리 올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올려야지만 물가가 확 오르고,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더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투자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은행이 이러한 대규모 지출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실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겁니다. 그럼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도 지금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일본 경제는 정말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까? 궁금해집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물가 상승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도쿄 인근으로 본다면 4%가 넘어섰고요. 이제 지난달도 한 3.3% 정도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3%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뭐 이렇게 큰 수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 겪었던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일본이 잃어버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1989년도 그 MSCI, 모건스탠리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세계 20대 기업 중에 13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1, 2, 3, 4위가 전부 다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의 경제 위력이 막강했었습니다.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이 1985년도에 모두 다 아는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이끌어내게 되죠. 이제 서방과 함께 일본을 압박해서 이제 환율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뭐 400엔대 이상이었던 것들을 이제 100대로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2-3배 이상 강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의 눈물의 씨앗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도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본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요, 90년에 일본에 가서 초밥을 먹었던 사람이 같은 식당에 가서 초밥을 오늘 가서 또 먹는다. 얼마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네. 뭐 원화로 보면 더 싸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싸진 거죠. 네.
굉장히 큰 상전벽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1990년대로 돌아가 봤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짜장면은 예를 들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300원, 400원이었습니다. 예, 엄청 쌌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본의 물가 하락이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네.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은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같이 부양 정책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3%, 4%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갖다 계속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일본도 미국도 물가 상승 타겟이 2%인데 왜 이제는 물가 상승률 달성했지 않느냐? 그런데 통화 정책 왜 안 받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왜 안 받고? 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3%를 유지할까? 갑자기 사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도 임금을 올리는 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각각. 그렇지만 물가가 확 오르고 이제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일본의 기업들도 너도 나도 오르겠죠. 네. 올리겠죠. 네. 그래서 올리고 나면 이제 선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경제 활성화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YCC 정책을 조금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수정을. 네네. 예. 이미 했죠, 좀. 네. 예. 그럼 내년에 바뀔까요, 그러면? 일본의 10년 JGB 국채를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에서 이렇게 가둬뒀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촉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게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0.5 안에서 이렇게 가둬뒀었는데 이것을 밴드 형식으로 이렇게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뭐 1%까지 0.5에서 1%까지는 인정하겠다. 네. 이렇게 가는 YCC 정책을 수정한 그러한 효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아직은 시장에 실제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10년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0.65%까지 갔어요. 네. 이제 오르긴 오르났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막 1%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나타나지 그런 않았어요. 일이 안 일어났는지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번에 0.25에서 0.5로 확대했을 때는 난리가 났잖아요. 글로벌 헤지 펀드가 전부 다 일본 국채 금리 인상에 베팅을 했었는데 0.5에서 1로 확대할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는 별로 변화도 없고 엔화도 그대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최근의 일이 되게 희한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도대체? 이제 뭐 일본의 그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가 조금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100% 믿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 이것을 갖다가 철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회의적이에요. 시한부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빨리 이렇게 변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보면은 미국이 가장 어그레시브합니다. 그렇죠. 진취적이에요. 미국은 뭐 바로 내리고 올리고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진보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중간 정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한번 변화하려면 모든 중위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거군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일본 경제가 어쨌든 정상화돼서 디플레의 늪에서 벗어나서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수출 시장도 생겨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경쟁이 치열해져서 나쁜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엔캐리 자금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 일본 경제가 정상화돼 있으면 당연히 그 돈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고 야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거나 좋아지거나 또는 디플레이 늪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가? 아니면 나쁜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그 일본의 정책 변화는 물론 인접국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나 자금의 변화가 아까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제 수출 수입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의 최대 무역국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고요. 대중 수출 수입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오늘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 역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2위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대일역조가 대중역조를 6, 7월 2달 연속해서 앞질렀습니다. 대중무역역조 이제 적자폭이 제일 컸었는데 네.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근데 이제는 일본이 제일 커진 거죠. 화이트리스트 이제 그 제정으로 인해서 뭐 수출 수입이 일본과 이제 원활해지니까 수입액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의 엔저가 마무리되고 엔고가 될수록 사실은 수출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엔저기 때문에 일본 물품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원화가 싸진다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물품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경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보다는 작지만 적지 않은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본다면 세계 3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이너스가 난 수출 감소분을 일본의 수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경제의 변화라든가 또는 일본 은행의 최근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문님과 함께 했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